저번 시간에 우리가 갑신정변은 1884년인데 이 직후의 정세와 경제 침탈이라고 해서 이 이후 상황을 공부할 거예요.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의 침략 경쟁이 있었습니다. 일단 청나라 일본 할 거 없이, 그리고 러시아는 어디에서 볼 수 있었어요? 조선 책략.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다른 나라들은 이게 이제 보이기는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 이런 애들 침략이 또 가담하게 되고요. 이 내용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자라는 거예요. 조선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나라 내정 강성이 굉장히 심하고 일본 애들은 상권 침탈 애초부터 시작했고, 그렇죠?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속 조약 체결하면서 얘들이 벌써 경제 침탈이 시작됐고, 청나라 위기를 느꼈던 애들이 1882년 이모군란 체결되고,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보세요. 얘들이 상권 침탈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한번 밀렸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와서 상권에 관련된 상행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래도 청나라를 4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얘들이 내정 간섭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짜증이 자꾸 나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딴지를 걸고 넘어가는 청나라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싫다라는 거죠. 일본이나 청나라는 똑같이 나쁜 놈들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생각해 봤더니 제일 중립적인 건 러시아예요. 지금 1876년부터 시기는 1884년 갑신정변까지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에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선은 러시아가 중립적인 나라구나 그러면서 조선이 러시아와 친교 관계를 맺으면서 1884년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깜짝 놀랐죠. 아쭈 이거 봐라. 조선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네. 러시아하고 친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조선을 다 갉아먹으려고 했었는데 러시아는 가만히 있다가 이거 조선을 한 번에 그냥 먹게 생겼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이 분위기를 감지했던 놈들이 영국 놈들이에요. 그래서 영국 놈들이 갑자기 한 대를 몰고 와서 이 거문도에다가 거문도를 해밀턴 항구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해밀턴 항구라고 명명한다. 여러분, 이 명명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단어인데 뭐냐면 이름을 짓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거문도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영국 애들이 해밀턴이라고 이름 짓고 지들이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문도를 점령을 하고 포대를 설치하는데 조선에다 포대를 설치해요. 깜짝 놀라죠, 조선이. 야, 영국아 니들 왜 그래? 그랬더니 얘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조선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러시아가 남하하고 조선을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들이 지금 그 조약 체결한 거 있죠? 이것이 조선 침략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조선을 도와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죠. 조선이 황당해 죽겠죠. 왜? 우리가 직접 체결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얘들은 집에 안 가요. 포대 설치하고 조선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 거문도 사건입니다. 황당하죠? 자, 보자라는 거죠. 러시아가 조선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면서 영국이 조선을 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조영 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조영 통상조약 내용에는 거중조정의 내용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와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황당히 돈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는데도 7년까지 82년 동안을 계속 그 거문도를 점령해서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깜짝 놀란 조선은 더욱더 러시아에게 강한 조약을 체결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3국과 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니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강했던 함대를 갖고 있죠. 이걸 출격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어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 좋죠. 항상 조선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러시아인데 조선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 협정을 하자라고 추진을 했으나 이 내용을 청나라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비밀 협정은 추진을 못합니다. 대신 이제 육로 통상조약만 다시 한번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걸렸으니까 우리가 못하겠고 대신 이거 하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 이 내용입니다. 거문도 사건은 시험 문제 4번 나오면 2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비중은 커요. 2번? 아니야. 4번 나오면 한 1.8번이라고 합시다. 1.5는 작고 2번은 많고, 아무튼 거문도 사건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완전 풍전등화의 나라가 돼버렸잖아. 여기저기 뭐 일본, 청나라, 러시아, 이제 영국까지 하다못해 미국까지, 그렇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독일의 부영사관으로 있었던 부들러가 조선 정부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영세 중립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도 편을 들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니 중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나 묵살당합니다. 왜요? 당시는 민씨정부입니다. 모든 일들은 민씨정부에서 이렇게 다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 요걸 하자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왕비의 뭐 하는 행동을 다 부인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립론은 검도 사건 나온 다음에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독자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 유길준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유길준 하면 서유견면 그리고 중립론인데 이렇게 미국 갔었잖아요.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유길준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딱 보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거야. 그래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고종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똑같죠. 중립화론을 얘기했지만 민씨 정권이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길준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빙사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서유견문 그리고 중립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길준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고요. 이 중립론 서양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 고마운 사람이죠. 그래도 독일 부영사관 부들러가 얘기했으나 부들러가 유길준이 얘기했으나 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경제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조일 통상장정 체결이에요. 1876년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이죠. 그래서 조일 수호 조교 부록도 같이 체결을 합니다. 지혜법권 그리고 쓰리 무잖아요. 그렇죠? 무관세도 있고 무제한 유출도 있고 무항세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개항장 심리로 제한을 해놨는데 얘들이 이제 조선 상인을 매개로 무역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1876년이죠. 그때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바로 직후 1876년 상황은 조선과 일본의 거리주 무역이 있었어요. 심리가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조선 항구에 딱 정박을 하게 되면 4km 안쪽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상인 A라는 놈은 대전에서 물건을 사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정착해서 못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오냐면 우리나라 보부상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죠? 제가 사올게 기다리세요. 그러면 사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오는데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걸린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뭐 하고 있어요? 머물러야죠. 그러니까 주막이 생기는 거죠. 객주 여각 보부상이 일정 부분 이윤을 취하고 있었을 때가 1876년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상일 매개로 무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객주 여각 보부상이 어느 정도의 이윤은 취할 수 있었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거리주 제한이 심리로 제한되어 있었을 때인데 1882년 상황 지나가면 이상해져요. 조일 수호조교 속약이 있는데 심리에서 150리로 좀 이따 바뀌고 100리로 개정되는 이유가 어딘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 이거는 4번 시험 보면 3번 이상 출제되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요. 1882년에 조청상민 수역 무역 장정을 체결하고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주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우리 조선 안에서 경쟁적으로 상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요. 요거 개정을 하는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지금 본 거 있죠. 1882년에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상인들에게 어디든 와서 내지 채판, 내지 통상을 할 수 있다. 아무 데서나 상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상해져요. 보세요. 청나라는 청나라가 없었을 때를 한번 볼까? 일본 저쪽 있죠. 일본이 조선에 와서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 심리 안짝에서. 그랬더니 누가 놀래요? 청나라 애들은 놀랍니다. 왜요? 청나라는 상권에 관한 어떠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면 조선 정부에다 허락 맡아야 되고 이거저거 절차가 복잡해. 그런데 일본 애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모군란 빵 터진 다음에 체결한 것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우리 아무 데서나 들어와서 우리도 장사할 수 있게 한다. 한술 더 뜬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요. 우리는 심리밖에 없었는데 얘들은 아무 데나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딨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하면서 개정하는 거죠. 그래서 50리로 개정했다가 50리 그러다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2년 뒤에 100리로 가는 거예요. 100리면 40km인데 40km면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저기 서울 안쪽 잠실 그쪽 강남권까지가 40km인데 그럼 실질적인 거리주의 제한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놈 하나 때문에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마음대로 깃발 꽂고 상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청나라, 일본,
조선 상인이 있는데 자유무역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 종로거리 와가지고 막 일본 애들도 막 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겠지. 빵. 그러면 요쪽 얘들 청나라가 요만큼 와서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들끼리 싸우긴 좀 그러니까 옆으로 시야를 돌리면서 요쪽 갉아먹고 요쪽은 요쪽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조선 땅덩이가요 완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갈려버리는 거야. 그럼 뭐 조선 상인은요? 조선 상인이 설 곳이 없어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주 여각 보부상은 거류지 무역이 있었으니까 이윤을 추구했었지만 이때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타격을 입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고 이 다른 얘기가 뭐라고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다른 이름은 청일 상인 간의 경쟁적 상권 침탈이 심화되었다가 정답이라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조일 통상장정인데 이때 최국대우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최국대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1882년에 체결하면서 이 뒤통수 맞은 일본이죠. 일본은 최국대우의 그 조항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 겪으면서 요거 백리로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무역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거 달라라고 해서 하나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조일 통상장정 여기도 통상장정 요것도 이게 이렇게 돼서 개정을 하게 되는 건데 1883년에 최국대우 조항을 넣어버려요. 그럼 조선이 막 반발을 하겠지. 그러니까 방공령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방공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쌀을 막 유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제한 유출이 있었잖아. 이것을 제한하는 건데 상대국에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면 쌀 유출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쌀이 마구잡이로 나가죠.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 쌀이 없을 정도로 막 퍼날라가니까 이 조항이 이 조항을 조선에 줄게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좋지요. 좋고 그리고 관세까지 줄게라고 해요. 이 관세가 없었잖아. 그런데 이걸 바꿔요. 그래서 관세까지 줄게 그러니까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었으니까 최국대우 정도는 주자.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가 엄청 좋은 거야. 이거 주고 작은 거 주고 큰 거 얻어가는 거죠. 일본 놈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청나라 애들도 마음대로 와서 상행위를 했고 일본 놈들도 상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이모군란 이후에 벌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토착상인 피해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띠 두르고 모여가지고 이들끼리 이제 뭉치자. 그래서 회사 같은 걸 만들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커진 토착상인들이 어떻게 일본 상인 물러가라. 청나라 상인 물러가라. 피켓 들고 머리띠 쓰고 으쌰으쌰 하는 것. 이게 상권수호 운동입니다. 이걸로 전개가 되는 이유가 뭐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청나라 상인들 막 들어오는데 없는 데가 없다. 마음대로 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상권수호운동, 상회사, 동업조합, 해우, 뭐 요렇게 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동상회, 장통회사 외우지 말고 이거 지금 읽어봤잖아. 그렇죠? 대동상회, 장통회사 이런 얘기가 사료에 막 나오는데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우리 민족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사, 조합 이런 걸 만들면서 대동회사, 장통회사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래서 이게 4번 시험 한 1.5번 나오니까 무시할 건 아닙니다. 자, 청일전쟁 이후 그러니까 1894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1894년 우리 조선에서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이 터집니다.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깨지면서 청나라가 조선의 이권에 대해서 다 그 손을 댈 수 없고 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조선의 어떤 이권이든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견제 세력이 청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얘들 나가니까 일본이 독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약탈적 무역 독점이 되는 것이 이 청일전쟁 이후에 되는 거고 당연히 피해보겠죠. 다 가져가요. 얘들이 이제 1894년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1894년 이후 일본 놈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토지에다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토지를 가져가려고 별생 쇼를 한다니까. 그러다 이걸 계속 10년 이상 애들이 작업을 한 다음에 딱 시작하는 게 뭐예요? 1910년 일제강점기 들어가자마자 토지조사 사업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 아주 나쁜 놈들. 자, 아무튼 방공령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1889년 상황인데 어떤 일이냐면 방공령이 있었죠? 우리 이제 가져왔잖아. 그렇죠?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함경도 광찰사 조병식이라는 사람이
관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급이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 쌀이 막 밖으로 유출되니까 일본에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근데 방공령 선포를 9월 1일 날 외함은 그러니까 외교부죠. 외교부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외교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함경도에 10월 1일 날 그렇죠. 시행하겠죠. 한 달 뒤니까 시행하면 되잖아. 시행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면 일본 애들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데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근데 봐봐. 우리나라 정부 외교부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일이 있으니까 서류 정리하고 어쩌고 정리해서 조금 딜레이가 됐어. 그래서 일본 정부에 9월 17일 날 통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에서는 야 9월 17일이니까 10월 17일에 시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니까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웃기는 놈들이네. 나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방공령을 시행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황당하죠. 그래서 조선 정부에다가 얘기해서 야 계약서 갖고 와봐. 이 내용이 이 내용이야? 니들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 이거 다 무시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경제 문제를 외교 문제를 확대를 시켜버려가지고 조선 정부가 이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방공령을 어떻게 해요? 방공령을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1일부터 17일까지 쌀을 왔다 갔다 못했잖아. 이때에 대한 배상금까지 지불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죠? 이 조병식이라는 놈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19세기 말이죠. 조선이란 말이에요. 조선에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백성들 수탈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다니까. 이게 방공령 사건입니다. 방공령 사건은 시기 물어보는 경우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1889년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철회 요구가 있었고 뭐 철회와 배상금 지불하면서 끝나는 것이 안타까운 방공령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별표 5만 개예요. 엄청 무조건 나온다는 거지. 이거 동학농민운동 시험 문제 한 번도 빼놓고 나온 적이 없어요. 4번 나오면 4번 나옵니다. 4번 시험 보면 4번 다 본다라는 거죠. 자, 일단 동학에 대해서는 우린 공부를 했어요. 동학의 교주, 일대 교주는 최재우죠. 그래서 인내청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공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사상 후청 개벽 됐고 경상도 중심으로 전파했고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을 당하고 끝났느냐 그거 아니고 이대 교주 최시영이 등장을 하면서 경전도 만들고 일종의 이제 복음송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렇죠.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를 만들어서 유포하고요. 그 다음에 포접제를 활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포접제로 교세를 확장하는 건데 외울 거 절대 아니에요. 포접제라는 단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포접제인데 교주가 있죠. 교주가 1대 교주, 2대 교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2대 교주 최시영이 기가 막히게 시행한 것이 포접제입니다. 그래서 교주 밑에 포주가 있고요. 또 대접주가 있고 대접주 없는 데는 접주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교세를 막 이렇게 확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야 포접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단 이런 그 종교를 인정을 안 해버리고 이게 사이비 종교라고 해버리니까 최시영은 이 문제는 교단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어떤 조직이 바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틀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접제를 활용해서 쫙 확산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시영이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직을 확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겠죠. 평등사상을 외치니까 농민들 대부분 동학을 믿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 천주교 서학이 싫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동학으로 휩쓸리면서 동학의 교사가 굉장히 컸고 당시에 농민들 대부분은 다 동학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종교로 좀 인정을 해달라. 국가에서 종교 이게 뭐가 어렵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인정해달라. 그 이유 이 종교로 인정해달라는 운동이 뭐냐면 교주 신원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교주 있죠. 이 교주의 신원을 복권시켜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동학의 공인입니다. 그래서 교조 그러니까 교주인데 교주의 첫째잖아. 그래서 만든 사람 조상이라 그래서 교조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래야 이제 동학을 종교로 인정받고 그리고 교주의 명예회복 이거 두 가지가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가 사이비 종교지 그러면서 무시하게 되는 거고 삼례에서 집회했고 한양에서 상소운동했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보은에서 1893년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93년 3월 달이라고 하면 이때는 어느 정도 그 조직도 정비가 됐을 거고 그리고 교세도 어느 정도 강했을 때란 말이죠. 그때 보은에서 충북 보은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얘기했던 건
이때 얘기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893년 보훈 집회를 거치면서 틀려집니다. 종교운동으로 전개했던 것이 이제는 탐관오리 물러가라, 서양 세력 이 양놈들 물러가라, 요것으로 운동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폐정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움직임이 생긴 것이 보훈 집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인정 안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매도하고 그리고 종교운동을 이렇게 탄압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 정치가 썩어 빠져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름하여 폐정. 정치가 쓰레기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폐단. 이게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거죠. 이거 개혁해야 된다라는 정치운동이지. 자, 동학농민운동은 싹 다 외워야 돼요. 다 중요합니다. 자, 고부농민봉인데 1894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자, 때는 94년 1월이고 고부에서 일어납니다. 전라도 고부에서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횡포를 부리는데 만석보를 중축하게 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수탈해요. 그 만석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그 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석보 만들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가가지고 보를 만들었어요. 그때 고부 군수가 시찰 나와. 자, 보자. 어디? 이런 정신 나간 놈들 유따 세우라고 그랬더니 아니 날이 그게 이런 그럼 다 부셔버린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이쪽에 다시 세우라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그리고 너 세금 안 냈더라. 어제 냈는데요. 무슨 소리야 장부에 기록이 없는데 더 내놔. 이런 횡포를 막 부려버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는데 선봉에 쓴 사람이 전봉준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고부 관할을 점령해버려요. 1,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 관할로 쳐들어갑니다. 자, 사발통문을 작성하죠. 이것이 이제 1893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놈들이 수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발통문인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밥그릇을 올려놨어요. 안 보이겠지만 이 밥그릇 올려놓고 여기에다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주동자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여기 1등인지 모르겠는 거지. 그렇죠. 이런 게 사발통문이고 이 사발통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전북 정읍 고부에 갑니다. 고부에 가서 1월 달에 농민봉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부 관할을 습격을 했는데 1,000명이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청이 장악당한 겁니다. 요 정도, 요 정도니까 엄청 큰일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놀래. 그래가지고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놈이 잘못한 거야. 세금 포탈하고 농민 알기를 죄송합니다. 개같이 알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열받으니까 정부에서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농민들이 일어났구나. 농민들한테 알린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감시관을 보낼 테니까 니들 좀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군들이 그래 한번 해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신흥군수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이 군수가 와가지고 전에 이 군수가 잘못했구만 그러면서 이때 이제 탐관오리를 잡아들이고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봉준이 이끌었던 농민군들은 잘하네. 대신 이거 끝까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언제 올지 또 모른다. 그러면서 자진해산합니다. 우리 먼저 갈게. 이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안핵사라는 놈이 왔는데요. 이 안핵사는 뭐냐면 일종의 그냥 감찰관이에요. 암행어사 같은 놈인데 안핵사가 왔어요. 이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이 왔는데 이 놈이 오더니 왜 일처리를 있다고 그랬어? 이게 맞잖아. 공무원이면 군수잖아. 그러면 시장격인 사람이 수령이 이 정도 할 수 있고 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 반란 아니야? 이 반란 세력을 이렇게 비유하는 너도 반란 세력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안핵사가 동학농민 얘들 했던 애들 다 잡아들여 그러면서 체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받죠. 이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분들이요. 안 되겠다 모이자.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봐줬더니 완전 썩어 빠져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거 맞지 않냐? 이 폐정 아니냐? 이 중앙정부가 썩어 빠졌으니 중앙정부 이 폐정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자 하면서 재봉기합니다. 자, 이때 얘기했던 게 보국안민이에요. 자, 국가를 보호하고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거고 제폭 구민, 백성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폭정에서 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정치색이 딱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백산에서 다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농민군 숫자가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백산에서 와 모여가지고 이것들을 다 처단하러 가자 와 하는데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 지도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 잠깐 우리가 치러 가는 건 치러 가는 거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폭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적됩니까? 아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는 지킵시다 하면서 4대 강령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뭐였죠? 여기에서 이제 4대 강령. 사람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질하 하지 마라라는 얘기고 충효를 다해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이게 뭐예요? 보국안민이잖아. 외놈을 몰아내자라는 거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 악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정치를 농단하고 있으니 이거부터 몰아야 되고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서 왕을 잡자예요? 아니지. 권세가 귀족을 모두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보필했던 이 귀족들이 다 쓰레기라는 거지. 얘들이 다 썩어 빠졌으니까 얘들이 패정을 하고 있는 애들이고 얘들 처단하고 새로 개혁을 해서 그 깨끗한 정치로 인해서 왕을 인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4대 강령이고 어디에서 했다? 백산에서 했고 자 이들이 진격하기 전에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4대 강령을 발표를 하고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 중앙정부의 쓰레기 같은 이 패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정의의 의병대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킨 거지. 그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황토현 그리고 황룡촌에서 전쟁을 하는데 전투에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전주성 점령은 굉장히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부관할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시청 정도라고 본다면 이 전주성은 지금 도청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고부관할은 요만큼 그런데 지금 전주성이라고 보면 이만큼이 전라도가 다 이들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때다 싶어서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일본 애들이 또 와요. 니들 텐진조약 위반인데 우리도 가자 그러면서 5월 6일에 인천으로 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자 전주성이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만큼 동그라미 돼 있죠. 전주성이 점령됐다는 거는 거의 전라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청나라 도와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했죠. 청나라는 지금 조선의 이권 침탈해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청나라인데 얼마나 좋아. 때가 됐죠. 그래서 군대를 싹 다 급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아산만으로 와서 오자마자 하는 짓이 뭡니까? 우리 농민들 싹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는 거고. 자, 이 일본 놈들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웃긴 놈들이네.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하고 일본 애들이 텐진조약을 체결했는데 텐진조약의 내용은 뭐죠? 자, 양국군의 군대를 철수한다. 그리고 양국군의 어디에서 상대국에서 그 군대를 조선에 파견을 한다라고 하면 이 일정 부분 그 이전에 파견하기 전에 상대국에게 알리기로 했잖아요. 이 텐진조약을 니들이 위반했어? 그러면 우리도 갈 거야.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인천으로 상륙하면서 일본 애들이 와서 또 농민군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애들이 상륙을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제 한쪽으로는 조정에서 불러요. 조정에서 암행어사 이제 감찰관 안핵사죠. 어디서 안핵사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암행어사를 불러서 저기 전주성에 한번 가봐라. 전주성에 갔어요. 그러니까 전주성에 백기 꽂고 가니까 전주성에서 니들 뭐야 그랬더니 나 왕이 직접 불러서 왔다. 가보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요. 전봉준하고 둘이 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니들 도대체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 반란 말 조심하시고 우리 반란 아니다. 배정을 시정하기 위한 의병일 뿐이다. 라고 어찌됐건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학 농민군들이 떡하니 그 앞에다 보여주는 것이 패정개혁안 12개조예요. 그러니까 패정개혁안 12개조 딱 보고 야,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 어차피 우리도 개혁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화친할까? 그래서 화친을 합니다. 그것이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주 화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5월 8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일 먼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일본하고 이 청나라 애들이 우리 농민들 죽이는 걸 멈춰야 되잖아.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화친했으니까 얘들아, 청나라 얘들아 고마운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멈춰줘. 왜 우리 백성들 죽이냐 이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일본 애들은 근데 어이없지. 니들은 뭔데 왔어? 근데 왜 남의 나라에서 우리 백성들 죽이고 있어? 멈춰.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전주화약의 체결이에요. 그래서 전주화약의 내용에서 보면 청나라 일본군 우리나라에서 빼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전주화약을 체결을 했으니 이제 그 관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왕에게 가야죠.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게.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그러면 이제 이 니들이 원하는 거 개혁을 시행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죠. 니들 어떻게 믿어? 니들 이렇게 가서 그래 갔다 치자.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오케이 네가 이렇게 별거 아니다 시키면 왕도 들어줄 건데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시간 있지. 그리고 여기 왕의 결제 받는데 올라가는 시간 있고 왕이 어쩌고 하달해서 시행하자 그래서 기구 만들고 어쩌고 하면 한두 달 가는 거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니들 믿을 수 없다. 그동안 뭐 어쩌란 말이냐. 아 그럼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권리를 우리한테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럼 그 권리 니들한테 줄게. 니들이 해. 그래서 농민들이요. 이 그 전주성 있죠. 전주성 그쪽 관련돼서 점령 지역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권력을 이양받고 자치적으로 이 폐해정개혁안 12개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인 건물을 만드니 그것이 이름이 집강소고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농민들의 자치개혁기구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개혁을 스스로 하게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관아, 이 군수나 뭐 어딨어 이 안엑서 있다는 거 다 필요 없고요. 농민군들의 그 접주나 포주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재판하고 탐관오리를 신문하고 처벌하고 관할을 이제 농민군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 자치행정구역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집강소입니다. 자, 이 집강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일단 폐해정개혁안 12개조 보면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그러니까 정부를 인정을 하고 있죠. 왕조 체제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요. 탐관오리 엄징하고요. 부호 엄징하고요. 그리고 불남 유리임 양반 얘들 다 나쁜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엄징해야 돼요. 그래서 부패한 세력 다 없애버리자라는 거고 노비문서 불태운데요. 자 그러면 노비문서라는 것은 하층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하층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백정들만 왜 이상한 갓을 쓰게 하느냐 요거 없애라. 보세요. 이거 지금 평민 스타일 있잖아. 그쵸? 하층민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청산 과부의 재혼. 거봐 과부하고 지금 중앙 집권 세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요 부분에서 나타낼 수 있고 세금 조세공력 빼고 나머지 쓸데없는 거 다 폐지해라 라는 거죠. 자 관리 채용은 그 능력에 따라서 하고 외화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넘어가고 자 요 내용이 지금 뭐예요? 옛날 폐습 이런 것들 싹 다 없애자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따 가보개혁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때 가장 잘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에서 드디어 평등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게 이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외화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놈들 물러가라라는 거고 공사체 물론하고 기왕 이것을 다 무효로 하라. 이거 구주하고 거의 비슷한 팔주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사채 같은 거 다 무효로 한다. 빚 있는 거 다 탕진해라. 토지는 균등히 견작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평균 분작에 대한 것은 동학농민 운동밖에 없다라는 거죠.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 그리고 그 독립협회 자 이들이 다 개혁운동 얘기를 하는데 이때 토지를 분작한다라는 내용은 동학농민운동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폐해정개혁안 12개조를 딱 내니까 정부에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리고 집강소를 설치하게 되는 건데 자, 집강소 보세요. 전주와 약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이거 중앙정부 가서 얘기할게 라고 얘기하니까 농민분들이 어떻게 해요? 안 돼. 우리 이거 설치하게끔 해줘야 돼. 알았어 설치해. 그래서 집강소를 만들게 되고 이 전주와 약을 체결을 했으니 어떻게 정부에 외국군들을 철군해라라는 거죠. 군대 싹 다 빼라. 어차피 끝났다. 청나라 가야 되고 일본 놈들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집강소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누구예요? 농민이에요. 다 농민들이 앉아가지고 탐관오리를 조사하고 환하게 수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하는데요. 중앙정부의 관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어딨어? 폐해정개혁안 12개조를 개혁해자라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개혁기구인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집강소만 알면 돼요. 농민들이 개혁자치기구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개혁기구를 정부에서 만든 게 교정청인데 몰라도 된다고 헷갈리니까 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이 중앙정부에서 이 화친을 했다라는 화약을 체결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일본군과 청나라군에게 철군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일본 애들한테 야 니들은 뭔데 왔어? 니들은 우리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아쭈? 야 대접이 이러면 돼?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니들 구해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이 우리 보러 가라고? 이것들 안 되겠네? 아니야 필요 없어 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머리를 경복궁으로 돌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경복궁을 장악한 다음에 이 모든 거는 이 민비가 한 거야. 민비 끌어내 해서 친청 정부를 붕괴시키고요. 자, 봐봐. 경복궁 점령이에요. 일본 놈들이 봐봐 이게 지금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길기잖아. 이때부터 썼다니까. 얘들 총칼 들고 어딜 들어가? 경복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복궁 들어가서 위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원군을 섭정한다. 이목을난 이후에 청나라에 압송되었었죠. 그러니까 청나라에 끌려간 이 대원군은 이 청나라, 우리가 그래도 4대 했었는데 4대한 나라가 우리가 4대를 했던 나라한테 이렇게 대접을 했단 말이야. 이 청나라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네. 내가 돌아가면 청나라 놈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반청, 다시 얘기해서 반청이니까 당시에는 친일이 되겠죠. 그래서 친일 생각을 갖고 있는 대원군을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민씨 내려와 한 다음에 대원군 올라가서 네가 집권해 라고 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보니까 정신 한 개도 없죠. 일본 애들이 갑자기 습격을 했어요. 경복궁 장악하고 우리 경복궁에 총칼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자, 청나라는 분명히 조선에서 도와주세요 했어요. 근데 빼주세요 해가지고 청나라는 일단 전쟁을 스톱했는데,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조선의 왕이 농민군들이 아니고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이 습격에서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일본 놈들을 조선을 도와줘야 돼? 아니 그냥 가야 돼? 막 이 갈등 때리고 있을 때 벌써 애들은 장악해가지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정신없는 청나라를 향해서 일본 놈들이 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기습을 해요. 이른바 청일전쟁이 터진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빵 하고 청일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일본 놈들이 경복궁도 장악했겠다. 그렇죠? 이 청나라 놈들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 우린 전쟁 준비 끝났으니까 전쟁하겠다 그래 빵 터쳐버립니다. 6월 23일 날. 지금 청일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일본 놈들 깃발 있죠? 청나라 군대. 근데 지금 뭐예요? 일본 놈들이 밀어붙이죠. 이게 왜 그래? 기습하니까 그렇죠. 준비도 안 하고 있었던 청나라 애들한테 전쟁을 빵 터쳐버린 거예요. 청나라 애들 완전히 막 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빨리 일본 놈들 이거 뭐야? 전쟁이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제일 황당한 사람들은 동학 농민군입니다. 우리 농민군이 지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거지 원래? 고종 아니에요. 고종 끌어내리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고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 깨끗한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동학 농민들인데, 일본 놈들하고 청나라하고 여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왕을 누가 위협해요? 일본 놈들이 총칼로 모가지에 칼을 들이밀고 위협하면서 농민군 황당하죠.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새로운 깨끗한 조선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처구니 없이 일본 놈들 얘들은 뭐냐? 얘들부터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재봉기가 일어나는 게 2차 봉기예요. 그러니까 1차 봉기는 아까 패전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2차 봉기는 이제 전쟁입니다. 청나라 일본 할 거 없이 얘들 싹 다 몰아내는 전쟁. 그것이 2차 봉기예요. 그래서 9월달 광주, 호남, 호서에서 막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고 10월달에는 이 모든 부대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집결을 해요. 그래서 논산에서 다 집결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자, 아무튼 청일전쟁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 일본 놈들은 청일전쟁은 전쟁이고 전쟁하니까 밀어내니까 저쪽은 정신없죠. 왜 경복궁 안에서는 편안하죠. 왜? 전쟁은 저쪽에서 하니까 기습했으니까 계속 치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궁에서 할 일 없어요. 우리가 원했던 걸 하자. 일본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깨끗하게 정신까지 무장을 시켜줘서 일본화 시켜버려야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가부개혁입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만들어요. 가부개혁을 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 만들어놓고 군국기무처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 안에서 가부개혁을 시행하는 거지요. 일본 놈들의 위협에 그 위협 아래 시행되는 게 가부개혁입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 정신없어요.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가 시작됐다가 청나라 일본 놈들이 왔다가 일본 놈들이 경복궁 장악하고 그리고 청일전쟁 터트린 상황에서 가부개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정신없지. 자, 가부개혁 추진을 위해서 초정부적 기구를 만들고 가부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차 봉기가 일어나죠. 얘들 뭐하는 놈들이야 그러면서 남접북접 할 거 없이 전봉준, 손병희, 최시영 부대가 싹 다 일어나서 논산에 집결합니다. 그래서 모였죠. 조금 일찍 다 모였으면 좋았을 건데 연합이 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 공주까지 갑니다. 쭉쭉 올라가는데 다 이겨요. 다 이기다가 공주에서 딱 멈췄죠. 보세요. 전라도에서 공주 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공주에 이기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서울 한양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양으로 가서 경복궁 풀고 일본 놈들, 청나라 놈들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 동학농민군인데
이 공주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이 공주 어느 지역이냐면 우금치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 조일 연합군에게 패배당해요. 웃기죠? 조선이 일본하고 연합을 해서 이 관군이 조일 연합군이야. 왜냐면 경복군이 장악당하니까 관군은 누가 일본 놈들이 지휘하게 돼요. 그래서 조일연합군이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총칼을 겨누게 되는. 그래서 화력에서 밀린 우리 그 농민군들은 여기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패배되면서 지도자들이 처형당합니다. 지도자들 처형되고 그 다음에 끝난 것이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영양. 농민전쟁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민운동이었고 농민들의 토지 평균 분작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잔해 세력들이 이제 있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공부를 다 할 거예요. 한 개는 근대적인 국가 건설의 구체적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집강수예요. 집강수. 무조건 시험 나온다 봐야 돼. 집강수 이전에는 전주화약이고요. 자, 일단 고부 농민분기죠.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가끔 사료에 조병갑 얘기가 나오면 고부군수 농학 농민운동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전봉준이 고부관화 점령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핵사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재봉기 했죠. 그 다음에 백산에서 4대 강령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황토현 황룡춘 전투 이렇게 승리되고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되는 거 이렇게 순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놈들 청나라 놈들 와서 전주화약 체결됐는데도 왔고 집광서 우리가 만들었죠. 교정청 빼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해요? 경복궁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뭘 터쳐요? 청일전쟁 터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갑오개혁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왜 체크를 해놨냐면 이렇게 만약에 다 나온다 그러면 순서 맞추기예요. 가나 다라 해서 그림 넣든 자료 넣든 순서를 맞춰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게 요거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이렇게 체크 드린 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암기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가보게요.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